마흔에 모든 걸 잃은 남자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말이죠. 당신은 지금 몇 살인가요? 마흔을 넘겼다면, 아니, 쉰을 넘겼다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다 늦었어. 새로운 건 이제 무리야. 젊었을 때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시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흔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가족도, 심지어 자유까지. 전라도 끝자락 강진이라는 작은 마을로 유배를 갔죠. 그곳에서 무려 18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그곳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깁니다. 500권이 넘는 책을 썼고 의학, 건축, 농업, 법률, 경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섭렵했습니다. 그가 쓴 책들은 지금도 우리나라 학문의 보물로 여겨지고 있죠. 그의 이름은 정약용. 우리가 다산 선생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1801년 2월 정약용은 한양에서 전라도 강진까지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40. 요즘으로 치면 한창 일할 나이죠. 회사에서는 임원을 바라보고 자녀들은 대학에 갈 나이. 인생의 정점에 서 있어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인의 몸이 되어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요. 사실 그는 천주교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제들이 천주교와 연루되어 있었고 정치적 반대파들은 이것을 빌미로 그를 제거하려 했던 거죠.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 존경받던 관료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됩니다. 동료들은 등을 돌리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습니다. 가족들과도 헤어져야 하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시골 마을로 쫓겨갑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망했겠죠. 원망했을 겁니다. 세상을 탓하고 운명을 저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강진에 도착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아, 이제 시간이 생겼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공부를 마음껏 해볼까? 미쳤다고요? 아니면 너무 낙천적이라고요? 천만에요. 그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한 겁니다. 유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자문했던 겁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배우자, 쓰자, 만들자.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읽었습니다. 점심을 먹고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부들에게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어부들에게서 고기 잡는 법을 물었습니다. 밤이 되면 낮에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글로 썼죠. 처음에는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메모 몇 장, 짧은 글 몇 편. 그런데 하루하루 쌓이니까 1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8년이 흘렀을 때 그의 곁에는 500권이 넘는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유배를 가기 전에 이미 뛰어난 학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관료였습니다. 물론 똑똑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학문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학자가 된 건 40 이후입니다. 모든 걸 잃은 이후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을 때 기초를 다져야 나중에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30 전에, 아니 적어도 40 전에는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고요. 그런데 정약용의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40에 시작해서 60에 완성했습니다. 후반 인생이 전반 인생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던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정약용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40에 시작해도 늦지 않고 50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중요한 건 시작하느냐 마느냐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린다. 돈이 생기면, 시간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점이다. 강진 유배지에서 정약용에게 조건이 갖춰져 있었나요? 전혀요. 제대로 된 책도 없었고, 함께 토론할 동료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요.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 그는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책이 없으면 사람들에게서 배웠습니다. 동료가 없으면 제자들을 키웠죠. 돈이 없으면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나도 젊었을 때 그거 했어야 했는데. 그때 시작했으면 지금쯤 전문가가 되어 있을 텐데. 맞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10년 후에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야. 아, 10년이나 걸려요? 너무 길지 않나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때 당신은 지금 시작한 것을 10년간 해온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전히 시작도 못한 사람으로 남고 싶으세요? 정약용이 40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아, 이제 배우기엔 너무 늦었어. 나 이제 40인데. 그랬다면 우리는 목민심서도, 경세유표도, 흠음신서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조선 후기 개혁 사상의 정수를 담은 그 위대한 저작들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겠죠. 다행히도 정약용은 나이를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핑계 삼지도 않았죠. 그는 그냥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정약용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정약용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제시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실학자였습니다. 실학이 뭐냐고요?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의 조언들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추상적인 격언이 아니라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로 그가 강조한 건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일을 이루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작은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는 매일 정해진 분량만큼 글을 썼습니다. 영감이 있든 없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요. 매일 조금씩 하지만 반드시 썼습니다. 어떤 날은 한 페이지밖에 못 썼을 겁니다.
어떤 날은 10페이지를 썼겠죠. 중요한 건 매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원리입니다. 재테크할 때 복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배운 것이 내일의 기초가 되고, 내일 배운 것이 모레의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결과물이 나오죠. 정약용이 18년 동안 매일 한 페이지씩만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에 365페이지, 18년이면 6570페이지입니다. 책 한 권이 200페이지라고 치면 30권이 넘는 분량이죠. 실제로 그는 훨씬 더 많이 썼지만 요점은 이겁니다. 매일 조금씩 하면 결국 엄청난 양이 된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매일 30분씩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나요? 악기를 배우고 싶나요? 글을 쓰고 싶나요? 그림을 그리고 싶나요? 30분은 짧다고요? 맞아요, 짧습니다. 하지만 1년이면 180시간이 넘습니다. 5년이면 900시간이 넘죠. 전문가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정약용의 두 번째 조언은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강진에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책이 없다면 자연을 읽어라. 스승이 없다면 사람들을 관찰하라. 돈이 없다면 검소하게 살면 된다. 결국 배움에 필요한 건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열정이다. 요즘 우리는 핑계가 참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여건이 안 돼요. 정말 그럴까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세계 최고 대학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유튜브에는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넘쳐납니다. 도서관에 가면 책을 공짜로 빌려볼 수 있죠. 정약용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그건 환경 탓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생계를 꾸려야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루 30분, 일주일에 3시간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했습니다. 농사도 짓고 집도 지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촛불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기도 했고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시작하세요. 세 번째 조언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약용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쓴 초기 글들을 보면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논리가 약한 곳도 있고 사실 관계가 틀린 곳도 있죠. 하지만 그는 계속 썼습니다. 틀리면 고치고 부족하면 보완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졌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한다. 서툴더라도 시작하라. 시작하면서 배우면 된다. 요즘 사람들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괜찮아. 배우는 과정이니까라고 생각하는데 나이 들면 이제 실패하면 안 돼. 창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걸 배우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당연히 서툴죠. 그게 정상입니다. 정약용은 40에 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아닌 사람이요. 처음에는 기초적인 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질문하고 관찰하고 실험했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의학 서적을 저술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겠죠. 하지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핵심은 이겁니다.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배우지 않는 걸 부끄러워하세요. 네 번째 조언은 목표를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정약용은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의 모든 공부는 실용적이었습니다. 농사를 연구한 건 농민들이 더 잘 살게 하려고, 법률을 연구한 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려고, 행정을 연구한 건 나라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려고요. 목표가 명확하니까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았죠. 여러분은 왜 새로운 걸 배우고 싶으세요? 그냥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남들이 하니까?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래 꿈꿔온 일을 하기 위해서. 이유가 명확하면 동기가 생깁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공부했습니다. 70이 넘어서까지요. 왜?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의 마지막 저서는 75세에 완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즐기는 나이에 그는 여전히 사회를 위해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다섯 번째 조언은 좋은 동료를 찾으라는 겁니다. 정약용은 혼자 공부한 게 아닙니다. 강진에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들과 함께 토론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다른 학자들과 교류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멀리 갈 수 없다. 함께 가면 더 멀리, 더 오래 갈 수 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터디 그룹, 동호회 같은 거죠.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지만 함께 하면 서로 격려하고 자극받으면서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고 서로 응원하세요. 정약용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배웠다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이 더 명확해지고 생각이 더 깊어진다고요. 여러분도 배우면서 동시에 나눌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거나 스터디 그룹에서 발표하거나 이렇게 하면 배움이 더욱 깊어집니다. 여섯 번째 조언은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라는 겁니다. 정약용은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매일 산책했고 규칙적으로 식사했으며 충분히 잠을 잤습니다. 40 이후, 50 이후에는 건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하면 안 되죠. 하지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면 됩니다. 정약용은 규칙적인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공부하고, 같은 시간에 쉬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몸이 리듬을 기억하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였죠. 마음 건강도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명상과 비슷한 걸 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죠. 화가 날 때도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 번 생각했습니다. 유배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그가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이런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조언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약용에게도 과거는 있었습니다. 영화로운 관료 생활, 왕의 총애, 동료들의 존경, 모두 잃어버렸죠. 그는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했을 겁니다. 인간인데요. 하지만 그는 거기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미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재는 내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40, 50이 넘으면 과거에 대한 미련이 많아집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하지만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과거에서 배우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에 집중하세요. 정약용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의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더 큰 영광을 만들어냈죠. 8번째 조언은 작은 성취를 축하하라는 겁니다. 정약용은 책 한 권을 완성할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작은 발견을 했을 때도 기록하고 즐거워했죠. 큰 목표만 보면 지칩니다. 500권의 책을 쓰겠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죠. 하지만 오늘 한 페이지를 썼다면 그걸 축하하세요. 작은 성취가 쌓여서 큰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성취를 축하하는 습관이 있으면 계속할 동기가 생깁니다. 40 이후, 50 이후에 새로운 걸 시작하면 진도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느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을 비교하세요.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9번째 조언은 실용성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배우는 것이 당신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일에 도움이 되거나, 건강에 도움이 되거나, 관계에 도움이 되거나, 단순히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배운 걸 써먹어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정약용이 농업을 공부한 건 단순히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농민들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그의 책들은 지금도 실용적입니다. 10번째 조언은 끝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약용은 언제 유배에서 풀려날지 몰랐습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평생일지. 하지만 그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을 살았습니다. 끝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전문가가 될지, 언제 성과가 나올지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과정을 즐기세요. 배우는 그 자체를 즐기세요. 정약용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학연과 작은아들 학유. 아버지가 유배를 가는 바람에 이들도 힘든 시기를 보냈죠.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유명한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아버지로서의 애틋함과 함께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젊다. 젊음은 큰 자산이다. 하지만 젊음만 믿고 게으르면 안 된다. 지금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가 진짜 공부를 시작한 건 40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하고 있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나처럼 후회할 것이다. 이 편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정약용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젊었을 때 놓친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마흔에 깨달았고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늦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 고향인 경기도 마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60. 보통 사람들은 이 나이면 은퇴하고 여생을 편하게 보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배 기간 동안 쓴 책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책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죠. 그는 75세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직전까지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고 생각하고 기록했던 거죠. 이게 바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보여준 후반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상황도 핑계가 될 수 없다. 중요한 건 의지와 실천이다. 정약용이 전한 후반 인생의 지혜,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점이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라.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매일 조금씩 하지만 반드시 복리의 힘을 믿어라. 셋째, 환경을 탓하지 말라.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라.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라.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서툴러도 괜찮다. 시작하면서 배우면 된다. 다섯째, 명확한 목표를 가져라. 왜 하는지 알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보인다. 여섯째, 함께 가라. 혼자보다 함께 갈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 일곱째, 몸과 마음을 돌보라. 건강해야 오래 갈 수 있다. 여덟째,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 아홉째, 작은 성취를 축하하라. 그것이 계속할 동력이 된다. 열째, 실용성을 추구하라.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라. 11번째, 끝을 생각하지 말라. 과정을 즐겨라. 이 11가지 원칙은 정약용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직접 실천하고 증명한 것들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정약용은 40의 모든 걸 잃었지만 60의 모든 걸 얻었습니다. 명예도, 업적도, 제자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그는 유배가 끝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배는 내 인생 최악의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죠. 나이를 핑계가 아니라 자산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하루 10분, 일주일에 1시간. 그걸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툴러도 괜찮아요.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만 권의 책도 한 글자부터다. 정약용의 마지막 유언을 아십니까? 그는 죽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배웠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더 배우고 싶었다. 너희는 나보다 더 오래 살 것이니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부디 멈추지 말고 계속 배워라. 75의 노학자가 죽는 순간까지 배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약용의 정신입니다.